무슨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아, 중국 위험하잖아. 뭐, 실제로 위험해졌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평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그런데 방산업체들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박종훈의 경제한방,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주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변화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뭐 제니 옐런의 뭐 지금 캐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까지 중국을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네. 공화당 의원들이요. 네. 너희들 뭐 하냐. 그러니까요. 뭐 하냐 그런 말 합니다. 진짜. 네. 무슨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예. 그 옐렌 같은 경우는 인사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뭐 그럼 미국 정책이 바뀌는 게 있냐면 아무것도 없고 뭐 새로운 규제를 더 도입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외신 기사들을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앤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다가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고위급 군사회담이에요. 아주 실질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그게. 중국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하면서 무슨 회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제스처라고 저는 보는데 경제도 좀 살려야 되겠고 선거도 해야 되는데 또 전쟁은 막아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분위기가 너무 악화되는 건 또 원치 않아요. 특히 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민주당하고 공화당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이게 후원금을 내냐면 민주당 쪽이 훨씬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금을 낸다고요? 예,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지난번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때도 바이든 쪽에 훨씬 후원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말싸움은 계속하지만 진짜 전쟁이 나는 건 원치 않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중국을 빼고서 무슨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 신용들을 하는 거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서 궁금한 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미국이 자꾸만 외교하고 중국이 약간 튕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이 대화가 더 절실한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겉으로 본 것과 실제가 같은 건지가. 저는 그건 유권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태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유권자들은 워낙 이게 다양하고 좀 중구난방이잖아요.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국의 일반 대중들은 제가 생각할 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랑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세계 최고고 중화가 다시 부활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만을 다시 흡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더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자존심보다 중국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자존심이 중국은 유권자가 아니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좀 튕기고 미국이 좀 뭐 하는 신용하고 뭐 그러는 건데 신용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어떨까요? 미국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 가고 따로 가서 자꾸 중국 가서 이렇게 약간 중국에 유리한 발언들을 자꾸만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일론 머스크야 개인적 일탈일 수도 있고 워낙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이먼 뭐 JP 모건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또 다르잖아요. 또 근데 다이먼도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제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외신에 보도가 됐는데 영업 분위기, 기업 환경이 어떠냐 절반 이상이 악화됐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중국에서 철수할 거냐? 예스라고 답한 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중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빼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 중국 위험하잖아. 뭐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해졌죠. 스파이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래서 위험해지긴 했지만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기본적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잘. 다만 다원화하는 거죠. 다변화. 네. 그래서 중국에는 그대로 두고 신규 투자는 중국에다가 안 하고 그 대신에 베트남을 간다든가 멕시코에다가 신규 라인을 만든다든가 인도에다가 신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공화당의 돈을 찾아내요. 이거 참 그 아주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네. 진짜. 근데 미국에서 자꾸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갔다 온 건 맞는데 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선 아니 우리한테 찾아온 건 왜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또 규제를 더해? 네. 뭐 지금 어쩌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또 판단을 그러니까 할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대부분 다 우호적인 그런 행동들은 그냥 흉내, 제스처. 외교적 어떤 수사. 네, 미국 유권자들에게 아, 우리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너무 지나쳐서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제스처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일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일까요? 저는 절대로 이 첨단 기술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중국이 그 기술을 가졌을 경우에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AI 같은 그런 기술. 예,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미국은 늘 중국의 목줄을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중국 너희들 그래 우리 너희들 괜찮은 물건들 계속 우리도 필요해. 예.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네. 팔아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자. 적당한 물건들인 거죠. 네. 하지만 첨단 기술 그거는 안 돼. 네.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입장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거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네. 중국이 이대로 가면 어쨌든 계속 밀리고 질 네.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반격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뭐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예. 거 이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실효성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게르마늄 무슨 뭐 갤리움 그다음에 네. 다른 히토리오 금속들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게르마늄 그걸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매장돼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히토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흙 속에 섞여 있는 것이어서 이게 뭐 어느 특정한 광산에 들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랍니다. 많은 부분이. 근데 그것을 정제를 하려면 엄청난 물을 써서 이거를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방사성 물질도 써야 되고 그게 오염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내몽골 지방에 사람 잘 안 사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엄청난 오염을 시켜가면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선진국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오염을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이거 뭐 선진국도 개발하면 되지 뭐 기술이 없냐? 이런 네. 부분이 있지만 네. 문제는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조 설비를 갖추고 하는 데는 2, 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단기적으로라도 중국이 노리고 만약에 서방에 반격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기를 제때 못 만든다든가 또 반도체 만드는데도 지장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는 2, 3년 후에 중국의
그 분야의 독점이 깨진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독이 될 수 있겠죠. 중국 경제.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건 돈 문제인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반격 카드가 있는지, 겨우 이게 다라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카드가 거의 없고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혹시 또 남은 게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뭐 금융이든 뭐든.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네. 뭐 국채 얘기라든가 가끔씩 나오는 그런 거 미국 그건 국채 자기도 자살골이거든요. 자기들도 엄청 손해 봐야 되니까. 예. 네. 그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가 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깊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국채 보유량을 줄인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채권 보유량은 오히려 더 늘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소위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데 왜 미국에도 공기업 비슷한 게 있잖아요. 페니 메이니, 프레드 맥이니 이런 그러니까 이 부동산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거의 정부가 보증을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 채권, 준정부 채권까지 합치면 오히려 더 늘었죠. 네. 네. 자,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계속 싸울 것이고 계속 싸울 건데 일상적인 경제는 계속 교역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첨단 기술은 절대로 미국이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할 거고 또 이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계속 또 티격태격 할 거고 이런 일들이 저는 수년간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좀 추가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비 증강 문제예요. 네. 그동안에 서방 국가들은 소위 피스 디비던드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패권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 슈퍼파워 중에서는 도전할 데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그래서 국방 예산 다 줄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 장비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방산업체들도 다 거의 뭐 죽다시피 해버렸어요. 그 생산 능력도 굉장히 쪼그라졌는데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높아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생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제 평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서방 선진국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방산업체들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살아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이번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가 서방 쪽에서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계속 무기를 썼었고 무기를 써야 방산업체들이 이게 살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미국이 대주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만 개를 쓰는데요.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155mm 포탄 개수가 15,000개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쓰는 게 그럼 훨씬 많네. 20만 개를 어떻게 대주고 있느냐 우크라이나에다가 병기고에 쌓아놓은 거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기고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빨리 채워야 되는데 채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일시적인 특수보고서 생산 설비 막 확충했다가 나중에 이거 사줄 그렇죠. 게 없으면 그렇죠. 안 되니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완전히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도 이제 나서서 야 그거 증산 좀 하자고 정부가 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차 증산 목표가 그 포탄 같은 경우는 7만 개예요. 아유, 그래도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죠. 네. 우크라이나에서만 쓰는 게 20만 개인데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이것은 군사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트렌드인 것이 평화 무드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복지 예산들 줄여가면서
이제 군사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군사 관련된 산업들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겸임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